자, 수업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그 인증번호 출석하실 분 하시고 뭐 되시거나 이렇게 한 다음에 이따가 쉬는 시간에 출석 체크 안 된 사람만 제가 따로 호명할게요. 그분들 뭐 다시 안 되신 분들은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선 오늘 재정학 첫 시간인데요. 챕터 1장서부터 할게요. 지난번에 잠깐 OT를 하긴 했는데 그 제가 쓴 약간 수업용으로 된 거지만 그래도 정리가 이렇게 깔끔하게 잘 돼 있어서 이걸로 수업을 할 거고요. 포인트인가요? 아무튼. 근데 이게 이제 이중구 교수님 책을 기준으로 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재정학 책은 뭐 그래도 그분 교수님 책이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말로 된 걸 좀 이렇게 서술형으로 된 걸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중구 교수님의 재정학 도서관에 있으니까 그거 한번 봐보세요. 전에는 이걸로 교재를 많이 쓰기도 했어요. 그게 뭐 원서도 몇 개 있긴 한데 그냥 뭐 지금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요 정도 보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시험은 다음에 또 다시 말씀드리긴 할 텐데 약간 객관식 재정학 책도 있긴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좀 연습을 좀 하긴 해야 되니까 요거 참고로 보셔도 되는데 만약에 구입 안 하실 분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요거는 그런데 제가 시험 때 임박해서 아니면 진도가 좀 나간 다음에 관련된 파트를요 연습 문제를 제가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연습 문제를 아이캠퍼스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뭐 일부 그냥 한번 연습하도록, 그러니까 뭐 세무사 기출 문제라든가 공무원 문제라든가 요 교수님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몇 개 해서 약간 객관식으로 된 거 한번 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불충분하니까 좀 더 보셔도 되긴 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뭐 예전에는 뭐 조별 과제 이런 걸로 숙제를 내주거나 했는데 요즘은 알아서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서 이렇게 한번 그냥 참고로 풀어보시고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뭐 질문 주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재정학을요 우리가 영어로 하면 이제 Public Finance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파이넌스. 자, 우선 주인공이 있어야죠. 여기서의 주인공은 바로 누구냐면 정부가 됩니다. 정부. 그게 이제 공공의 뭐 정부의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이렇게 주체가 정부, 이렇게. 파이낸스라는 게 뭐예요? 파이낸스가 뭐냐라고 하면 이게 이제 금융 이렇게 얘기하는데 금융이 뭐예요? 금융이 자금의 융통, 요거는 이제 금융이라 합니다. 그렇죠? 금융 이렇게. 그러니까 돈을 조달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괜찮아요? 눈이 부시는가? 이거 좀 지워볼까? 잠깐만요. 앞에 거만 꺼보죠. 자, 아유, 엉뚱하게 껐네. 이렇게. 너무 어둡나? 괜찮나? 자, 자금을 조달해서요. 자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렇게. 요거와 관련한 걸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냐 보면은 보통 이제 조세를 부과해서 텍스라고 하죠.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약간 느낌이 조세는 정부가 제공한 공공재에 대한 대가도 있지만 약간 강제적인 측면도 강해요. 그리고 이제 빌릴 수도 있어요. 이거 본드 국공채를 발행해가지고 이거 빌리는 거야 차용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갚아야 되는 거지. 오케이, 이렇게 빌리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수도세나 전기세 같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재원을 조달하기도 합니다. 재원을 조달해 가지고요 쓰는데 어떻게 어디에다가 이 자금을 잘 써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 생각합니다. 주로 이제 공공재를 생산한다거나 이 공공재는 우리 다시 보겠지만은 뭐 도로나 뭐 항만이나 다리 뭐 등등 이런 거예요. 고속도로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소득 재분배 이런 것도 합니다. 위한 분배. 뭐 돈 쓸 일은 뭐 되게 많지 뭐 정부가 할 일은. 근데 이제 재정학이라는 게 정부가 자금을 어떻게 조달해서 어떻게 쓰는가 이거에 대한 얘기인데 잘 써야지. 개인도 마찬가지로 이게 잘못 쓰면은 늘 낭비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세금 내는 거 이런 거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늘 언제나 돈이 부족해요. 개인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여기 이거를 묶어서 T라고 쓸게요. 텍스. 왜냐면 이 본드도 이게 빌리는 거잖아. 나중에 갚아야 되는데 뭐 나중에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도 세금을 다시 걷어서 갚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보겠지만 이 국공채를요. 이거는 미래 조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미래 텍스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세금 낼래, 나중에 세금 낼래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꺼번에 퉁 쳐서 텍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거 자금을 쓰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이제 보통 G라고 해서 정부 지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냥 정부의 G자를 쓴 거예요. 자, 여기서 정리를 다시 하면 정부가 재원을 조달해서 쓰는데 원래는 이렇게 쓰는 게 이제 들어오는 만큼 쓰고 해서 우리 가계부도 마찬가지인데 균형이다. 재정 상태가 균형이다 해서 균형 재정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실에서는 돈 쓸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것보다 더 많이 썼어. 그리고 적자 아니겠습니까? 재정 적자, 적자 재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아니고 이제 들어오는 만큼 다 안 썼어. 남았어. 이렇게 되면 이거는 흑자 재정, 재정 흑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느 게 바람직합니까? 라고 하면은 사실은 균형이 좀 길게 보면 바람직하긴 하지. 근데 우리 개인도 내가 뭐 학원을 다녀야 되고 무슨 뭐 대학원을 가야 되고 하면 빚을 낼 수가 있잖아. 사업을 할 때도 뭐 자기 돈 갖고 다 하는 건 아니니까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는 적자 재정으로 운영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야.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누적되면 좋진 않죠. 근데 정부 입장에서 최근에는 이 균형 재정이 바람직한데 이렇게 가기가 어려워요. 바람직한데 현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언제나 적자 재정이 일반적이죠. 현실은 어려워. 네,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재정학이 뭐냐 하면 정부의 경제 활동인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서 어떻게 쓰는가, 뭐 그거에 대해서 다루는 게 재정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챕터 1장에 가보시면은 재정학의 의의와 성격 나와 있는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3페이지 볼까요? 자, 우선 3페이지 첫 번째 거기 보시면 재정학의 연구 내용 나와 있고요. 재정학의 개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재정학이란 뭐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재정학의 개념. 자, 주인공이 정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국가재정, 정부란 뜻이야. 경제학적인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개념이 변천했다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이게 바람직한 거야. 뭐든지 다 균형을 맞춰서 이게 바람직한 건데 그래서 요거에 초점 맞췄어요. 그래서 거기 앞에 보시면 건전한 재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균형 재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오케이?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을 걷어가지고 재원을 조달한다고 그랬는데 거기 보시면 누가 세금을 부담하는가? 그게 이제 또 관심이에요. 조세의 부담을 누구한테 귀착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조세 제도라든가 쓰는 거 저기 밸런스를 맞춰야 되니까 예산 이런 것들이 행정학과 관련한 뭐 그런 얘기들이 좀 관심 이슈였는데 오늘날에는 이게 좀 바뀌었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야 정부는 가능한 한 가만히 있고 균형 예산을 균형 재정을 하면서 최소한의 일만 해 이렇게 됐는데 최근에는 이게 최근이라고 하긴 그렇고 이제 오늘날에는 네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세나 정부 지출 조세가 경제에 어떤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요거에 이제 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정부의 어떤 활동이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 미치냐 그거는 큰 관심이 없었고 그냥 알아서 좀 운영하고 최소한 작은 정부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정부의 역할이 비대해지면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1번에 보시면 예전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크게 약간 거시적인 접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재정학을 이제 약간
정부의 활동이니까 거시가 정부의 여러 가지 재정 정책, 뭐 조세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거시 하시는 분들이 재정학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정부가 이거 들어오는 만큼 요 자금 조달하는 요게 예산 제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약 조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쓸 것인가 주어진 예산 제약 하에 요게 초점이 있어가지고 최근에는 접근 방법이 약간 미시적인 접근을 많이 하게 돼요. 정부도 하나의 경제 주체로 보는 거지. 그리고 이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니까 특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 경제원은 처음에 할 때 효율성이라든가 아니면 공평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미치는 영향 요걸 살펴보니까 약간 미시적으로 약간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미시경제학의 연장선상에서 응용미시학의 한 분야로 보고 있어요. 3번 보시면 그래서 뭐 이중구 교수님이나 뭐 이런 분들도 다 사실 미시 쪽 전공하시는 분에 가깝죠. 옛날에는 다 요 거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긴 했었는데 자 2번 보시면 그런데 가게나 기업처럼 하나의 중심적인 시각에서 행위 분석이 어렵다. 이 무슨 얘기냐면 아니 목표라고 할 때 가게나 기업은 목표가 명확해. 효용을 극대화하거나 이윤을 극대화하는 건데 정부의 목표는 뭐냐라고 하면 주체가 정부인데 목적식이라고 하면 정부의 목표는 이게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건데 이게 약간 뒤에 나중에 보겠지만 목표가 좀 복합적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행복해?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민간의 개별 경제 주체들과 좀 차이가 있어요. 자, 2번 보시면 재정학의 관심사는 정부가 어떤 의사결정을 통해서 행동하는가. 네, 그래서 정부의 의사결정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세금을 어떻게 거두고 어떻게 쓰고 뭐 그런 것들이 관심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그리고 정부가 일을 막 벌려 그랬을 때 그 3번에 보시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제일 좋을까? 할까 말까? 하면 어떻게 할까? 뭐 민간의 의사결정하고 똑같죠? 뭐 그 정도 보시죠. 참고 자료는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이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다고 했는데 야, 정부가 과연 뭐야? 정부 그는 누구인가? 야, 너 누구니? 요게 이제 우리의 관심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디까지를 정부로 해야 되는가? 이게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체가 애매해졌어. 실체가 불분명해졌다. 그래서 이렇게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정부의 역할과 또 뭐 이런 뭐 영역이 불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기업 이런 것도 다 정부라고 봐야 될지 뭐 등등 애매하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뭐 공기업 같은 경우는 정부가 운영은 하지만 또 민간 부분의 기업과 어떻게 보면 비슷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애매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1번 정부 부분에 특징이 뭐가 있나 그걸 살펴보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아 정부다 이렇게 좀 간주하는 거죠. 첫 번째는 국민이 선출한 사람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통령 보면은 국민이 선출하잖아. 여기서 사람들이 뽑아가지고 이렇게 선출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대통령이 이제 뭐 장관이나 공무원도 뭐 등등등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선출된 공무원뿐만 아니라 요 사람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 네, 그거를 정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뭐 그 정도 하나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특성이 민간 하면은 우리 경작에선 시장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부와 여기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게 뭐예요?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을 모여 있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이어와 메이커, 셀러 이렇게 만나가지고 서로 물건을 사고 파는 뭐 그런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시장입니다.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 근데 이 교환이라는 게 강제로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자기가 치킨을 먹고 싶으면 시장에 가서 사 먹으면 되잖아. 만약에 그 시장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아리부터 키워가지고 다 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지. 그러니까 사는 사람도 내가 직접 만드는 것보다 직접 시장 가서 사 먹는 게 더 싸게 돈이 먹히고 시간과 비용이 절약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시장에 가면 파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득을 얻을 것 같으니까 시장에 참여해요.
판매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내가 만약에 스파게티를 만드는데 굉장히 잘 만들어. 백종원 선생이야. 그렇게 되면은 당신이 먹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만드는 거지. 어차피 힘들지 않게 만드니까. 그래서 10개를 만들면 자신이 먹을 거 한 5개는 먹고 나머지 남는 거 버리는 게 아니라 시장에 이렇게 갖다 주면 그걸 원하는 사람, 스파게티를 만드는 요리하는 재주가 없는 사람들은 사 먹는 게 더 나은 거니까 뭐 팔아가지고 더 투입된 비용보다 더 많은 가격을 받게 되면 이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판매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을 사는 사람 모두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이득이 없으면 자발적인 교환에 참여하지 않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건을 사는 사람이 얻게 되는 이득을 소비자라 얘기하고 소비자 잉여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물건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사람을 생산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 생산자가 얻게 되는 이득을 생산자 잉여라고 하고, 지금은 경제 주체가 2명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 둘의 잉여를 최대화시키는, 그게 이제 시장에 자발적으로 놔두는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들 그냥 필요한 대로 자기 능력과 선호대로 교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제 조건은 뭐냐면 사람들이 뭐 선호와 능력이 다 다르다라는 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걸 내주고 좋아하는 걸 갖고, 자기가 잘 못하는 거는 그냥 밖에서 사고 잘하는 거는 자기가 많이 해서 공급하고 뭐 등등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시장의 메커니즘은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자발성이라는 특성이 제일 중요한데, 정부는 사실 특성을 보면 이러한 특성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강제성, 요게 이제 하나의 특성이 있어요. 강제성 이렇게. 거기 보니까 민간의 자발적 교환 원리랑 차이가 있죠. 조세 같은 것도 물론 약간 일부는 편익에 대한 대가로 내는 것도 있지만 강제적인 특성이 또 많이 있습니다. 세금이라든가 공공의 목적을 위한 토지를 수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정부와 관련된 것이죠. 비슷한 얘기인데 거기 보시면 비시장적 분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은 요 가격을 보고 결정해. 시장하면 저 위에 프라이스가 바로 신호등 역할을 합니다. 신호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이제 도로에서 보면 교차로에서 차가 갈까 말까, 신호등이 없으면 어떻게 돼? 저쪽 차가 가려고 하나? 주춤주춤 하다 괜히 같이 가다가 꽝 사고 나는데, 우리가 현실에서는 신호등을 보고 빨간불이다, 그냥 스톱하면 돼. 파란불이다, 상대방 저쪽에 차 있나 그런 것도 신경 안 써도 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약간 시그널을 제공하는 거니까 요걸 보고 의사결정을 하면 돼요. 근데 정부에서는 약간 그런 건 없어. 그래서 거기 보시면 민간은 시장 가격에 의해서 배분되는데 정부는 약간 정치적인 측면, 시장 가격이 없어요. 그냥 가격이 아닌 희소한 자원을 누구한테 어떻게 배분할까라고 하면 거기 나와 있는 것 비시장적인 이렇게 했는데, 정치적인 측면에서 배분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조만간 뭐 선거철 다가온다면서 그러면 국민들이 이제 표를 던질 거 아니야? 그 국민들이 누구한테 표를 던지냐에 따라서 뭐 이제 이 사람들이 공약을 내세우거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지. 그러니까 그게 다 정치적인 배분을 하는 거지. 우리는 뭐 우리 당에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지를 많이 받으면 그쪽 방향으로 이제 힘을 싣고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또 생산 공급하는 재화는 시장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제 공공재 이런 거죠. 자, 그다음 밑에 뭐 초등학교 교육 서비스도 마찬가지야. 그냥 가고 싶은데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요거야. 나는 A 초등학교 가고 싶어요. 근데 정부가 하는 거는 야, 가까운데 가. 애들이 멀리 가는 거 힘들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이제 성인이 되면은 뭐 멀리 이동할 수도 있고 뭐 그러는 거니까 뭐 외국으로 가도 되고 그거는 뭐 알아서들 해. 뭐 이렇게 되겠죠. 자, 뭐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민간도 약간 있긴 하지만 예산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공부문의 경제활동의 기준이 되고 공공부문 활동을 구속합니다. 이게 예산제약식 이런 거에 구애받죠. 이거는 사실 뭐 민간도 비슷하긴 하지만 뭐 미리 예산 어떤 걸 하고 예산을 짜는 뭐 이런 거니까 약간 차이가 좀 있어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봤고요. 두 번째는 거기 보시면 정부의 특징. 그 다음 두 번째는 정부를 바라보는 견해 이렇게요. 정부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거기 나와 있던 것처럼 경제적인 논리뿐만 아니라 정치 철학적인 판단도 있다는데요. 그냥 가볍게 보세요. 하나의 유기체적 견해가 있습니다. 유기체적 견해. 유기체적 견해. 이렇게. 그리고 기계론적 견해. 이렇게 있어요. 기계론적 견해. 이렇게요. 자, 유기체는 오가닉이니까 살아있는 생명체거든. 거기 보세요. 하나의 사회를 유기체로 인식하고, 유기체는 이 사람이 있다 합시다. 사람. 정부는 심장 역할을 한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심장이 없으면은 어떻게 돼? 사람이 깨끗하게 죽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지. 그래서 여기 심장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얘가 누구라고? 정부. 이렇게 되고요. 여러분과 저는 뭐 심장이 아닌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뭐 이렇게 손가락, 이게 여러분들이야. 저는 발가락 이런 거야. 발가락 뭐 여러분과 저 뭐 이렇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발가락이나 손가락 하나 없다고 해서 사람이 죽는 건 아니니까 심장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유기체적 견해는 바로 뭐냐? 심장의 역할을 하는 정부를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자. 이렇게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개인은 전체 이익에 봉사하는 게 미덕이고요. 정부를 개인 위에 존재하는 우월한 존재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개인과 정부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정부를 더 우위에 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기계론적 견해는 뭐냐면 밑에 오히려 이제 개인이 더 중요한 거야. 자동차 같은 기계 생각하시면 이게 생명체가 아닌 그런 경우는 아니 바퀴 하나 빠져도 발가락 하나 빠져도 이게 차가 굴러가지 못하잖아. 그냥 의미가 없으니까 얘는 반대로 개인이 정부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다.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뭐 그렇게 봐주시고. 그래서 3번에 뭐 2번에 정부의 존재 이유는 오직 개인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주의적 성향을 지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3절 가보시면 혼합경제체제와 정부의 역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학은 애시당초 정부는 필요 없어요. 그냥 시장에서 알아서 자발적인 교환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이거 얼마나 아름답게. 딱 봐서 내가 축구에 재능이 없으면 축구를 안 하면 되는 것이고 딱 보니까 축구에 재능이 있으면 자기가 잘하는 걸 좀 더 잘해서 많이 생산해서 이렇게 서로 교환하게 되면 이 파이를 가장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한 한 이때는 작은 정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정부가 잘 모르는데 개입을 해봤자 상황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작은 정부가 바로 최선의 정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바라보는 정부를 인식하는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은 아니 다른 나라가 이렇게 국방 뭐 침입 국방이나 이런 거 막거나 아니면 내가 자발적으로 교환을 하는데 어떤 도둑놈이 내가 쌓아놓은 우리 식당에 있는 물건을 다 싹쓸이 해갔어. 그럼 내가 어떻게 장사해? 불안해서. 그러니까 뭐 치안 같은 거 어떤 애가 자발적인 교환인데 아니 밥을 먹어놓고 돈을 안 내. 자기가 뭐 깍두기라고 막 하면서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야 너 돈 내. 이렇게 강제하는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만 하라는 것이죠. 자, 그게 이제 전통적인 방법이야. 그래서 밑에 혼합경제의 나와 있는데 박스를 보시면 순수 시장 경제가 바로 이거야. 그래서 모든 상품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교환되고 이게 이제 수요 공급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가격이라는 게 결정되고 그 가격을 보고 너무 높다 그러면 아이 사지 말아야지. 뭐 가격이 올라가네. 생산을 더 해야지. 뭐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현실에서 이렇게 가다가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혼합이라는 말은 섞였다는 거죠. 시장 메커니즘과 정부 요게 같이 믹스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제 기능을 잘 못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특히 1929년에 대공황이라는 게 발생했어요. 엄청난 경기 침체가 발생한 거죠. 이렇게 발발하게 되면서 민간에 맡겼더니 이러다가 경제가 아주 그냥 다 박살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지금 어쩔 수 없이 뭐 하냐 대공황의 뭐 원인 같은 거 등등등 그걸 진단해 보니까 해결하는 방법이 케인즈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지. 존 메이나드 케인즈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전의 생각과는 좀 다른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야, 대공황의 발생 원인이 보니까 예전에는 사실은 이 전에는
아담 스미스 뭐 등등등 뭐 리카르도 그럼 노동가치설 해가지고 정부는 그냥 가능한 한 개입하지 말고 민간에서도 수요와 공급 중에서 공급이 중요해. 생산을 많이 하면 살 사람들은 줄 서 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알고 보니까 아니 우리 뭐 코로나 때 사실은 뭐 왜 코로나 때 왜 힘들다고 그래요? 뭐 삼성에 무슨 공장이 폭파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생산과 공급은 그대로 있는데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문제가 된 거야. 그래서 이때도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대량 생산되면서 공급은 충분한데 이게 수요가 유효 수요라는 표현을 쓰는데 부족해가지고 발생했다 이렇게 보게 되었고요. 거시경제학에서는 경제 언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Y는 C, I 우리 뒤에도 할 겁니다. G 순수출 이렇게 얘기해요. 이 C가 소비고요. 이게 투자고요. 기업의 투자. 얘가 정부 지출이지. G 썼으니까 net export에서 순수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로 이제 다 합쳐진 게 이게 GDP 국민소득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뭔가 미래가 또 불안하고 그렇게 되니까 소비를 줄여요. 미래가 불안한데 막 소비하고 하면 약간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이진 않죠. 기업도 지금 경제가 불안하고 뭔가 불확실성이 커질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투자를 줄여요. 야, 투자 새로운 사업 다음에 하자 이렇게. 정부는 가만히 있으려면 그래서 작은 정부 해서 정부는 가능한 한 개입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당시에 이제 뭐 지금과 같이 뭐 중국, 미국, 뭐 다른 나라들 교역 안 하고 싸우고 이런 것처럼 순수출이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무역 같은 거 관세 장벽 올리고 막 이래가지고 어떻게 돼? 물건 사는 사람이 없으면 얘도 당연히 이렇게 떨어지게 된단 말이죠.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요. 해결하는 방법은 이거야 이거. 정부 뭐하냐? 가만히 있으라는데? 그래서는 안 돼. 얘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적자 재정을 보더라도 확 개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끌어올리는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몇 배 이상의 효과를 보게 되는 승수 효과 이렇게 끌고 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부족의 원인. 그래서 요걸 케인즈가 깨닫고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수요를 만들어라 이거야. 해서 없던 수요를 창출해라 이렇게. 이게 바로 이제 케인즈의 해결책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실은 부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소득이 좀 더 중요합니다. 아니 우리 뭐 아르헨티나나 남미나 베네수엘라 자원이 부족해요. 인구가 없어요. 근데 약간 생각보다 기대치보다 옛날에 잘 나가다 이렇게 내려앉았어. 그러니까 부도 중요하지만 아담 스미스가 옛날에 이제 국부론 해가지고 이제 부를 어떻게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도 그렇지. 덩치가 커. 근육과 뼈가 많이 있어. 근데 물 안 먹고 밥 안 먹고 이 경제에 피가 돌지 않고 그러면 그게 죽는 거지 뭐.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소득과 부 중에서 우리는 그래서 소득이라는 거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살펴보게 돼요. 아무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 이제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사고나 이런 것들도 어떤 충격이 발생해서 그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또 변화가 또 패러다임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정부야 개입하지 마 이렇게 됐다가 요 대공황 이후에 또 최근에는 여러 가지 뭐 등등등 해가지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개념 볼게요. 자, 정부의 역할이 커진 거야. 정부의 경제 전체의 재화나 서비스 중에서 상당 부분을 사용하면서 민간의 경제 활동에 간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국민 경제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시장 실패라고 해요. 이러한 시장 실패 속에서 정부의 역할이 커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혼합됐다는 것은 민간의 시장경제 메커니즘과 정부의 약간 계획, 통제 요게 같이 짬뽕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언제나 경제 상황도 극과 극으로 가. 요때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들어보셨죠? 복지국가를 천명하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야,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다 정부가 해주겠다. 또 너무 과하게 이렇게 하다가 적자가 누적되고 하다가 또 경제가 휘청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돈이 많으면 무슨 걱정이 있어? 다 퍼주면 되지. 근데 돈이 없으니까 적절하게 일시적으로 잠깐 할 수는 있는데 뭐 효율성과 공평성 그거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건데 그렇게 좀 잘 맞춰야 되죠. 자, 2번 볼게요. 밑에 정부가 시장기구를 보완하고 교정해야 하는 이유, 그게 시장 실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장기구가 2번에 보시면 소득과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해준다는 보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조금 더 보완 역할을 해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동경기에 비유한 거 살짝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정부가 예전에는 이게 축구 경기를 한다 그러면 이 자발적으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축구 경기 하는 선수들이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이 막 게임을 해요. 정부는 여기 있는 거야. 심판의 역할이야. 그래서 정부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거기 볼까요? 심판으로서의 역할. 시장 경제가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규칙이 있어야지. 정부는 먼저 규칙을 제정해요. 야, 이번에 축구 경기는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로 할 거야. 아니면 뭐 게임이 바뀌면 룰도 바뀌어야지. 어쩔 때는 뭐 이렇게 동그라미 축구 규정으로 바뀌어가지고 이번에 할 수도 있고요. 골대 길이 이런 것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때마다 공의 크기, 뭐 무게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어야죠. 그러니까 규칙을 제정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공평한 입장에서 막 갈등이 있어. 막 하다가 반칙이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되니까 그 갈등을 이렇게 조정을 해주고, 야, 네가 잘못했어. 이렇게 심판 역할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판단을 내려주는 거죠. 그래야 이제 뭔가 질서가 잡히는 거지. 그 심판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규칙 제정, 해석, 집행하는 심판의 기능을 담당해요. 자, 밑에 아시겠지만 뭐 재산권을 보호하고 독과점 같은 걸 통해서 공정한 거래 질서, 뭐 그런 경쟁 질서가 해치게 되면 정부가 이제 억제하거나 아니면 그 밑에 외부성이라 하는데 오염물질 같은 거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잖아. 그렇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이 심판의 역할이었는데 최근에는 정부가 아예 경기장 안으로 뛰어들어와요. 막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막 게임을 해. 좀 웃기게 되긴 했죠. 경기자로서의 역할이 또 증대됩니다. 거기 보니까 국방, 경찰 서비스, 교육 서비스. 원래 이거는 민간의 시장에서 알아서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재화의 특성상 여기서 심판 역할에서 경기자로서의 역할도 병행하게 됩니다. 물론 심판 역할이 없어진다는 건 아니야. 이거를 추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국방 이런 거 공공재를 생산하거나 아니면은 사회 간접 자본 다 공공재지. 그리고 생계보조금이라든가 국민연금제도 건강보험. 아니 내가 알아서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할 건데 뭐 강제로 저축하라고 시키는 거야. 자,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해야 됩니다. 소득의 일정 부분을 강제로 저축하세요. 내가 애야? 뭐 이럴 수 있는데 아니에요, 하세요 이러는 거야.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근시안적으로 행동하는 거지. 출석을 부르잖아. 제가 애입니까? 뭐 알아서 하도록 놔두죠.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강제로 출석도 부르고 하는 게 뭐 약간 뭐 규제를 가하는 게 뭐 약간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방해하고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그 약간 부모님의 마음과 비슷하게 내가 말이야 밖에서 이렇게 딱 보니까 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노후를 대비해서 아니면 실업 상태를 대비해서 뭐 이렇게 준비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보험 같은 거 건강보험 아니면 이게 다 근데 느낌은 세금과 같은 느낌이 됩니다. 국민연금 이런 거 은퇴 이후에 대비하세요. 이렇게 강제 저축되는 거죠. 나중에 또 볼 겁니다. 아무튼 정부의 역할이 이렇게 심판의 역할에서 경기자 역할로 바뀌게 되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합시다. 그래? 그러면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들을 수행하는데? 라고 해서 머스그레이브라는 학자가 재정학에 약간 기틀을 마련한 뭐 그래도
재정학자라고 1세대 재정학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 책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하는데 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랑 뭐 같아요. 별로 다르진 않습니다. 자, 거기 첫 번째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정부의 이러한 역할을 통해서 자, 정부의 기능 뭐 3대 기능 뭐 이렇게 했는데 그냥 정부의 기능 보시면 되겠어요. 우선 첫 번째는 자원 배분의 기능이 있습니다. 자원 배분. 우리의 언제나 경제학에서는요, 이 자원이라는 앞에 희소한이라는 말이 생략돼 있어요. 자원이 풍부하면 무슨 뭐 고민할 것도 없지.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로케이션 아니겠습니까?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효율성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1번 경제적 자원. 이 경제적이라는 게 희소한 같은 말이야. 경제적 자원. 그래서 이게 적절한 용도로 배분하고 어떤 상품을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나눌 것인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생산하고 야, 생산하면 어떻게 생산하지?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누구한테 배분할 것인가? 그래서 거의 3번에 보시면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이게 이제 효율성이지, 효율성. 효율성. 효율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낭비가 없다 이 뜻입니다. 낭비가 없다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선을 다해서 발휘하는 거야. 맥스 이렇게. 여러분도 뭐 이번 학기 뭐 다양한 수강을 신청해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데 어차피 할 거면 물론 다른 거랑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경작에서는 약간 이도저도 아닌 그런 거보다는 뭐 자기가 뭐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아주 에너지 다 이렇게 쏟아붓는 그런 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물론 또 이렇게 살다 보면 나의 능력치가 어디까지인가 그것도 한번 좀 해야지. 내가 뭐 밤새서 일을 한다? 그러면 한 며칠까지 밤을 샐 수 있지? 뭐 그런 것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험 볼 때 해두면 되지 뭐. 그래서 한 이틀을 밤샜더니 야 이러다 나 죽을 것 같다. 그러면 나는 맥스가 이틀인 거고 뭐 사람에 따라서는 뭐 나는 3일 정도 해도 할만해. 그럼 막판에 몰아치기 할 때 3일 정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약간 객관화하면서 뭐 이렇게 테스트할 뭐 그 맥스 최선을 다해봐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이런 거와 관련된 게 이제 효율성 얘기인데 주로 이제 공공재 이런 거요. 우리가 뒤에서 할 거야.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외부성. 이제 사회적인 최적 수준에 비해서 이게 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물이 100도씨가 되면 다 끓게 되는 건데 그게 최적인데 공공재 같은 경우 사람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약간 필요 없다고 뻥을 쳐요. 그래서 과소 생산 공급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외부성도요. 이로운 외부성 같은 경우는 과소 공급되고요. 해로운 외부성 같은 경우는 과다 공급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로운 나쁜 그런 외부성 같은 경우는 요거는 과다 공급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과다 공급 이렇게 이제 정부가 나서 가지고 요걸 최적 수준에 맞춰 주는 거 그게 바로 이제 효율성 측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바람직한 그거의 판단 기준이 효율성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요. 분배 측면에서 주로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요거는 소득 분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원 배분, 소득 분배 뭐 비슷하지만 약간 그래요. 디스트리뷰션이야. 소득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능한 한 소득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게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그런 걸 이제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약간 한쪽으로 양극화나 쏠림 현상이 돼 있으면 이게 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보시면 약간 이건 가치 판단의 문제지. 뭐가 공평하냐? 요거는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요거는 낭비만 없으면 되니까 약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낭비가 있으면 비효율적이군. 낭비가 없으면 효율적이군 이러면 되는데 이거는 가치 판단이니까 무조건 n분의 1로 똑같이 놀아갔는다? 이게 공평하다? 좀 약간 그럴 수 있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번 우리 반은 아주 열심히 공부하네요. 작년에 반은 제가 C뿔을 줬는데 이번 반은 좀 열심히 하니까 모두 다 B뿔로 공평하게 드릴게요. 그럼 이게 뭐지? 뭐 이렇게 되잖아. 이 원하는 게 아니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n분의 1이 나눠주는 게 공평하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 기여한 만큼 이게 공평하다 이럴 수 있지.
어떤 사람이 공정하고 공평해요? 열심히 뭐 시험에 이 공부에 투자해서 열심히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은 친구가 좋은 학점, 뾰족한 학점을 받는 게 꽤 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다 했는데 제비뽑기로 하는 게 공평한가? 그건 또 아닐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 정답은 아닌데 보통 경쟁에서 기본적으로는 노력한 만큼 기여한 만큼 그렇게 받아가는 게 공평하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뾰족한 학점을 못 받았어. 그럼 이제 뭐 고민하는 거지. 주어진 시간 내에서 나는 딴 데다 다른 게 더 소중하다 생각해가지고 잠자는 거, 친구 만나는 거 이것도 소중할 수 있지 인생에서. 뭐 점수 뭐 재정학 공부하는 게 뭐 인생의 다는 아니니까. 근데 나는 거기에다 신경을 더 투자했다. 그럼 당연히 이쪽에 덜 투자하게 되니까 학점이 이쪽에 올인한 친구보다는 학점이 낮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뭐 이거 나의 능력과 이거 뭐 그것도 좀 있긴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내가 어디에 좀 더 관심 갖고 뭐 그 자기의 선호를 얘기하는 거니까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기여한 만큼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것도 좋은데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려면 둘 중에 이걸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자원이 희소하니까 여기에 낭비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려고 그냥 n분의 1이 공평하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갈 때도 있을 거야. 그럼 이쪽은 n분의 1이 공평 그게 아니라 그냥 이쪽은 그냥 얘기를 좀 그냥 좀 이렇게 덜 하겠어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경제의 안정, 경제의 안정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또 성장도 해야겠지. 안정적인 성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밑에 보면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 경제가. 그래서 머스그레이브는 그냥 경제가 업앤다운해서 이렇게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게 이게 그렇게 행복한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가능한 한 요거를 안정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리고 좀 저게 성장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게 경제가 지나치게 과열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좀 이거를 억제를 좀 하고요. 지나치게 경제가 꼴꼴하고 우울하고 침체돼 있어. 국민들이 다 막 좌절에 빠져 있고 희망이 없고 그래. 정부가 좀 으쌰으쌰 해가지고 뭔가 기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북돋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3번에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 경제 안정과 관련된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게 가능한 한 실업이 없는 거야. 실업이 없으면 좋겠고 이게 완전 고용이지. 그리고 인플레이션, 물가가 이것도 안정되는 게 좋습니다. 요즘 경우 미국을 비롯해서 인플레가 심해지다 보니까 물가 잡으려고 막 금리 올리고 막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사람들의 경제를 약간 피폐하게 만드는 거죠. 그다음 뭐 개방 경제에서 국제 수지 균형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거시 경제에서는 재정 정책, 통화 정책을 통해 가지고 정부가 관여하는 것이죠. 자, 다음 가볼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될 거는 큰 정부와 작은 정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니 정부의 역할이 저기 있는 것처럼 자꾸 비대해지고 있어요. 근데 정부가 크다 작다 뭘 가지고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뭐 그거를 살짝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자, 큰 정부, 작은 정부 기준으로 하는 게 이제 공무원의 수 이렇게 하는데 약간 좀 레벨이 낮은 이야기일 수 있어요. 공무원의 수가 야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잖아. 큰 정부야.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요거 이제 양적인 하나의 지표 중에 하나인데 요것도 이제 틀렸다는 건 아닌데 이것도 볼 수 있지만 이거 하나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고요. 공무원의 수는 작은데 정부가 차지하는 정부 지출이라 할까? 국민소득에서 그러면 차지하는 지출 비중이 요게 크면 그러니까 얘가 많을수록 큰 정부 정부 지출 정부가 사용하는 예산의 지출 금액이 클수록 큰 정부 거기 보시면 한 경제 가용 자원 중에서 정부가 사용하는 자원의 양이 많을수록 큰 정부 이렇게 볼 수 있고 최근에는 공무원의 수는 작은데 정부 지출은 작은데 몇 명 없는 공무원들이 거기 보시면 이 규제가 많은 거야. 규제가 많을수록 이래라 저래라 막 간섭을 하는 거지. 오히려 그게 더 경제를 억압하고 정부의 역할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규제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규제 철폐라는 말이 있죠. 규제를 철폐하는 게 민영화라고 얘기하고 작은 정부로 가는 약간 지표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뭐 그 정도 봐주시죠. 자, 다음에 네 번째 정부의 미래 한번 볼게요.
정부도 미래가 있나? 정부의 앞으로의 미래가 어떤가 한번 보시면 밑에 보니까 이제 결론은 이것도 뭐 옛날 얘기 됐지만 꿀꿀해요. 꿀꿀해. 암울해요. 이렇게요. 슬프다. 요 결론이에요. 왜? 그러니까 교수님 책에서는 그래도 좀 옛날 얘기를 넣어서 지금은 당연해졌지만 거기 보시면 정부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걸로 막 쓰는 건데 텍스를 이렇게 거두기가 이게 조세를 부과하는 게 어려워져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내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기업도 마찬가지고 다 도망 다니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야 삼성에 세금 부과하면 되잖아. 법인세 올려. 아니요. 삼성이 그냥 딴 데로 도망간다니까. 야 부자들한테 세금 내면 되잖아. 우리나라야 그냥 다들 그냥 여기서 살려고 하는데 유럽 같은 데 막 너무 세금 때리면 그냥 국적을 바꿔버리는 거야. 프랑스가 세금이 높으면 나 벨기에 갈래. 뭐 프랑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어차피 그 국경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하면 세금 안 내려고 이렇게 도망 다닌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세금 부과하기 쉬운 게 뭐가 있어요. 그 삼성에 세금 때리면 공장을 그냥 인도에 짓고 막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도망가 다니지 못하는 게 토지, 땅 들고 막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뒤에 나중에 보면 토지에 대해서 과세 차라리 하면 그게 뭐 효율적이고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아무튼 세금 부과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박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세계화의 진정과 요즘은 세계화가 좀 비실비실하긴 하지만 인터넷 등등등 그런 것 때문에 조세 징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거두기 어려우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정부가 쓸 돈도 작아지게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처음에는 빚내서 쓸 수 있겠지. 내가 버는 소득이 얼마 없어. 근데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마이너스 통장이나 빚내서 할 수 있지만 그것도 뭐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계속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신용도 나빠지고 하면은 돈도 안 빌려주니까 언젠가는 이제 이제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 거기 한번 볼게요. 세계화, 노동과 자본의 이동성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게 이제 세계화가 되는 거죠. 국경이 이제 의미가 없어진 거 당연하고요. 그래서 경쟁적으로 세율을 낮춰서 뭐 우리나라 지자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기업들을 유치해야지 일자리가 생기고 괜찮은 일자리가 많아야지 젊은 친구들이 뭐 많이 있지. 내가 만약에 지방에 살고 있는데 다닐 직장이나 뭐 회사가 없다. 다 수도권으로 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방자치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을 유치하려고 오세요. 세금도 깎아주고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하죠. 그리고 부자들의 해외 이민을 막고자 소득세 인하율 경쟁뿐만 아니라 기업과 공장의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해서 법인세율 인하 경쟁 뭐 하는 건데 뭐 가능한 한 세금을 많이 하는 게 또 등등등 효과도 있긴 하지만 쉽지는 않다.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 통해 가지고 또 이렇게 소매상과 같은 과세 협력자를 찾기 어려워서 중간에 직접 막 이렇게 하게 되는 또 현금 거래, 뭐 익명성, 비트코인 뭐 이렇게 되면은 이게 또 거기에도 세금 부과하기가 쉽진 않게 됩니다. 예, 그래서 만만치 않다. 네, 그 정도 보시죠. 넘어갈게요. 자, 재정학 연구의 역사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거시에 좀 가까웠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공공재와 미시적인 자원 배분 이렇게 바뀌면서 약간 응용미시 이렇게 많이 바뀌게 되었고요. 이름도 재정학 너무 옛날틱한 이름이어서 공공경제학, 공공부문의 경제학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정부경제학 이러면 이게 재정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재정학이 오랜 관심사 나와 있는데 어떤 게 좋은 조세 제도인가 해서 뭐 효율성, 공평성 등등 나와 있고요. 밑에 뭐 공공선택이라든가 지출 측면도 이제 옛날에는 세금을 어떻게 거두는가 이거에 또 초점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또 어떻게 쓰는가 이것도 국가 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도 관심사가 돼서 그쪽으로 좀 더 연구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장 마무리 짓고요. 뭐 간단하게 그냥 봤어요. 잠깐 좀 쉬었다가 우리 챕터 2장 후생경제학 보도록 할게요. 출석은 제가 다시 부를게요.